옛날 옛적, 해가 서산능선을 붉게 물들이며 저물어갈 무렵, 한적한 조선의 어느 시골 마을에도 저녁 짖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흙담 너머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동네 떠돌이, 개들이 간간히 멍멍 짖는 소리가 나른한 평화를 말해주는 듯했지요. 마을 어귀, 너른 터에 자리 잡은 한 부잣집의 기와 대문 안쪽 마당에서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사내 하나가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복, 나이는 어느덧 20을 훌쩍 넘겨 30을 바라보고 있는 노총각이었답니다. 두복은 본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시절까지만 해도 꽤나 의세를 떨치던 집안이었으나 부친대에 이르러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두복이 채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마저 연이어 세상을 뜨니 혈혈단신 남겨진 어린 두복이 먹고 살 길이란 남의 집머슴살이뿐이었답니다. 한때 긁게나 읽었던 어깨너머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의 투박한 손에는 굳은 살만이 세월처럼 박여갔지요. 그리하여 두복은 강부잣집 머슴으로 10수년째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세는 처량했으나 두복의 심성은 하늘이 내린 듯 곱고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끼니를 덜어 배고픈 아이에게 건네기 일쑤였고 끙끙거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파를 보면 제 일처럼 달려가 거들었지요. 겨울이면 집신이 다 떨어진 동네 아이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집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 씀씀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이구, 저리도 사람이 물러터져서야 제 앞가림이나 하겠나. 착한 것도 좋지만 두복이 저 친구는 너무 미련해. 그러니 저 나이가 되도록 변변한 미천 마련도 못해서 장가도 못 갔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두복의 가장 큰 그늘을 가지고 험담을 일삼았어요. 30줄에 들어선 사내가 홀몸인 것은 그 시절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번듯한 집안도 모아둔 재산도 없는 머슴살이 신세의 두복에게 선뜻 딸을 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중매쟁이 노파조차 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아주 가끔 두복의 번듯한 외모에 끌린 처녀가 슬그머니 마음을 가지곤 하였으나 이내 주변의 반대에 부딪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굳이 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려 하느냐. 사정이 이러하니 두복은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홀로 잠자리에 누워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볼 때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 자신을 닮은 자식 하나 낳아 오순도순 사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혼잣말로 나도 참 욕심이 과하지. 가진 것 하나 없이 이리 비루하게 사는데 내 처지에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배필을 찾는단 말인가. 쪼들리며 힘겹게 사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지. 그렇다고 두복이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허투루 사는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지요. 새벽달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이고 계절에 따라 논밭으로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특히 나무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기에 다른 머슴들에게 일을 시킬 때면 땔감이 부족하다 투덜거리던 강부자조차 두복에게는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들보다 더 먼 산까지 올라가 지게 가득 마른 장작을 해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된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우직함이 바로 그의 천성이었습니다. 변변찮은 단칸 초가집이 그의 세상 전부였지만 그는 그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일지언정 틈틈이 기워 입었고 잠자리는 늘 정갈하게 정리했지요. 몰락했을지언정 선비 집안의 피가 흐름을 잇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는 외로움과 함께 어쩌면 영영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따라 두복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가을거지 뒤끝이라 그런지 아니면 스산한 바람 탓인지 평소처럼 동구방언산까지 나무하러 갈 기운이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오늘은 어쩐지 몸이 여의치 않으니 먼 산까지 가지 말고 마을 뒤편 나지막한 야산에서 쉬엄쉬엄 나무나 해야겠다. 그는 지게를 둘러매고 마을 뒤편의 야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그곳에는 양지바른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솔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두복은 지게를 커다란 소나무 아래 세워두고 익숙하게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한나절 가까이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있었지요. 두복은 이마에 땀을 소매로 훔치고는 지게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찬모가 싸준 김치 몇 조각과 된장, 그리고 거친 보리밥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을 꺼냈지요. 늘 먹는 찬이었지만 시장기가 돌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바로 옆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다가와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쿠, 깜짝이야.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고 허름하나 깨끗한 무명옷 차림새에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느 틈에 이리 곁에 와 계셨습니까? 헌데 노인은 그런 두복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앞에 놓인 음식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지요. 배가 몹시 고파 보이는 노인을 두고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두복은 자신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몹시 시장해 보이시는데 변변찮지만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괜찮네. 젊은이 먹을 양식인데 내가 어찌 빼앗아 먹겠는가. 그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 보이니 나는 개의치 말고 어서 들게나. 그러나 두복은 노인의 지쳐 보이는 행색과 마른 입술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늘 먹는 끼니인거려.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디 사양 마시고 드십시오. 두복의 거듭된 권유에 노인은 더는 사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이거 참 고맙구려. 젊은이. 두복은 커다란 나뭇잎을 몇 장 겹쳐 따온 뒤 밥을 반쯤 덜어 김치와 된장을 조금씩 얹어 노인에게 공손히 건넸지요. 노인은 말없이 밥을 받아들고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밥을 비운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젊은이, 참으로 심성이 곱구먼. 이리 팍팍한 세상에 자기 먹을 것을 선뜻 내어주는 이가 흔치 않은데 말일세. 어이구, 별 말씀을요. 나누면 기쁨도 배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늙은이일세. 그런데 젊은이는 보아하니 나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아직 혼자인가? 느닷없는 물음에 두복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변변찮은 머슴살이라 어느덧 서른이 코앞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모두 돌아가셨고요. 두복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문득 깊은 눈으로 두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늙은이의 허기를 달래주었으니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내 답례로 작은 보답을 하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두복이 지게를 세워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지게를 세워둔 바로 이 자리 말일세. 노인은 대나무 지팡이로 지게가 놓였던 땅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일대의 좋은 기운이 한데 모이는 명당일세. 허나 외진 산세 때문에 아무도 이 좋은 자리를 알아보지 못했지. 특히 이곳은 후손과 혼사의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니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겨 모시게나. 평장으로 하여 봉분 없이 조용히 모시면 될 것이야. 두복은 어리둥절하여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머지않아 자네에게 좋은 배필이 나타날 기회가 찾아올 것이네.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실행해보게. 노인은 다시 한번 지팡이로 땅을 정확히 가리키며 3번 꾹꾹 눌러 표시를 남겼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돕는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하늘에서도 꼭 그에 걸맞은 복을 내리는 법이지. 말을 마친 노인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산길 아래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속도는 도저히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손살 같았지요. 홀로 남은 두복은 노인이 찍어둔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이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로 명당이라니. 혼사에 좋은 기운이라. 지금 내 처지에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분의 눈빛과 풍모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 혹시 어쩌면 정말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기회일까? 평생 머슴살이로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에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뒤 남은 나무를 서둘러 지게에 얹고 강부잣집으로 돌아갔지요. 이튿날 두복은 강부자에게 허락을 구한 뒤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찾는 이 하나 없는 부모님의 쓸쓸한 묘소에 도착했지요. 봉분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불효막심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이제라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두복은 조심스럽게 묘를 파헤쳐 남은 유해를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준비해온 보자기에 곱게 싼 유해를 품에 안고 그는 다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마을 뒷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복은 노인이 알려준 양지바른 그 자리를 찾아 노인의 말대로 봉분 없이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부모님의 유해를 고이 안장했습니다. 흙을 덮고 다진 뒤에는 주변의 마른 낙엽과 잔가지를 긁어 모아 묘자리 위를 꼼꼼하게 덮었어요. 누가 보아도 그곳에 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그 어르신의 말처럼 제게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새로이 잠드신 부모님께서도 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옵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두복의 마음은 은근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지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참으로 좋은 날이 언제 찾아올꼬.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면서도 설레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어느 저녁, 두복은 소죽을 끓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딸린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는데 어두컴컴한 구석에 쌓아둔 지푸라기 더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쥐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나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행색이 몹시 초라한 웬거지 여인이었지요. 여인의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렸고 드러난 얼굴에는 온통 수검댕이가 묻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요. 낯선 사내의 등장에 놀란 듯 여인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복을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복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추위를 피해 잠시 몸을 녹이러 들어온 것이라 여겼지요. 태연한 척하며 아무 말 않겠소. 안심하고 불이나 쬐고 있으시오. 얼마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두복은 자신의 밥상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혼자 먹기 미안했던 그는 밥과 반찬을 조금 덜어 거지 여인에게 내밀었지요. 자, 그리 긴장할 것 없소이다. 나 혼자 기거하는 곳이니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소. 일단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내 집이 누추하여 오래 머물기엔 불편할 것이오. 오늘은 여기서 지내더라도 내일 날이 밝거든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소. 여인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복이 부엌에 나가보니 놀랍게도 거지 여인은 간밤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복은 한숨을 쉬었지만 차마 매정하게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침밥을 나누어주며 어젯밤과 같은 말을 반복했지요. 모양새가 어째 쫓아내는 것 같아 민망하지만 날이 밝았으니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나도 이제 일하러 나가봐야 하오.
여인은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강부잣집에서 일하는 두복은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혹시 그 여인 갈 곳이 없어 계속 내 집 부엌에 머무는 것은 아닐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너무 재촉하지는 말아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여인은 여전히 부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복은 부엌을 어지럽히거나 음식을 뒤적인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혼잣말로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 성품까지 초라한 사람은 아닌 듯싶구나. 배가 고팠을 텐데도 정직한 분 같으니. 자,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겠군요. 두복은 체념한 듯 저녁밥을 지어 여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고개를 들어 두복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꾸벅 목례를 하며 그와 함께 식사를 했지요. 그렇게 부엌에서 대충 걸터앉아 밥을 먹고 있으려는데 밖에서 누군가 살인문을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복이 안에 있는가? 나 들어감세. 이거 우리 마누라가 처가에서 받아온 잔치 음식인데 맛이나 보라고 가져왔네? 늘 왕래하던 이웃집 맹서방이 음식이든 광주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오다 말고 두복과 거지 여인이 마주 앉아 밥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아니, 두복이 자네? 맹서방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두복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몸을 돌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거 내가 실례했구먼. 그럼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세나. 입이 가볍기로 유명했던 맹서방이 다녀간 다음 날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강부잣집 머슴 사는 그 노총각 두복이가 말이야. 장가를 들었다지 뭐야? 뭐? 아니 그 팔푼이같이 남이나 돕기 바쁜 바보가 무슨 수로 웬거짓골을 한 여인을 데려와 살림을 차렸다더군. 제감량에 딱 맞는 배필을 구한 거지.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두복은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새신랑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혼잣말로 참으로 난감하구나. 나야 망한 인생이라지만 저 여인의 혼삿길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지.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보내야겠다. 그러나 굳게 다짐한 것과는 달리 두복은 차마 여인을 내쫓지 못하고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갔지만 그는 그저 다음 날이면 떠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달포가 훌쩍 지났고 이제 두복에게 자신의 집부엌은 당연히 여인이 지내는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해 진력해 제 집으로 돌아온 두복은 늘 그랬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거지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혼잣말로 드디어 떠났구나. 그래, 그것이 그 여인에게도 잘된 일이야. 나 같은 사내와 엮여서 좋을 게 없지. 한숨 쉬며 그래도 그간 정이 들었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지. 두복은 안도감과 함께 어딘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두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웬 낯선 여인이 단정히 앉아 두복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당신은 니시오? 어찌 남의 방에 이리 앉아 계신단 말이오? 어머, 도련님. 아무리 제가 검댕을 벗고 궁상맞은 몰골을 벗어던졌다 하여 이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이옵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궁이 뒤에 있던 그 꾀죄죄한 거지 아이라 하면 아시겠사옵니까? 은은한 달빛을 닮은 저고리에 쪽비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그림처럼 어여쁜 여인의 말에 두복은 뒤로 나자빠질 뻔하였습니다. 그럼. 설마 당신이. 예, 맞사옵니다. 제가 바로 어제까지 그때 국물이 흐르던 부엌 붙박이 거지이옵니다. 두복은 제 눈을 비비고
다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겨 탐스러운 댕기로 묶어놓았고 수검댕이가 묻었던 얼굴은 배곡같이 맑고 투명했지요. 아무리 보아도 어제까지의 그거지 여인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미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뻣뻣하게 굳어버린 두복을 향해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여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던 두복은 그 아름다운 미소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뒷걸음질 쳐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사뿐사뿐 뒤따라 나오며 아이 참, 도련님. 어찌 그리 놀라 도망치십니까? 이제야 겨우 용기를 내어 제 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드릴 말씀이 있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양선이라 하옵니다. 본디 한양 대갓집 외동딸이었으나 아버님께서 영모에 휘말리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사옵니다. 아버님과 오라버니는 참형을 당하고 어머님은 관노로 끌려가셨으며 저는 충직한 노비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해 수년간 이곳저곳을 떠돌며 거지 신세로 연명해왔습니다. 목소리가 젖어들며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 잠시 몸을 녹이려 이곳 부엌에 숨어들었습니다. 염치 없음을 알면서도 도련님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밥과 온정에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실은 곧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허나 도련님의 따뜻한 손길을 며칠 동안 받고 나니 신기하게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허니, 청컨대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게는 은인이신 도련님을 평생 곁에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 옷과 비녀는 어머님께서 제가 혼인할 때를 위해 남겨주신 유품이옵니다. 도련님 앞에서 정갈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오늘 처음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양선이 간절한 눈빛으로 두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복은 거대한 장난에 휘말린 듯한 기분 속에서 음식을 나눠주었던 노인의 예언을 떠올렸지요. 거지 여인의 등장부터 눈앞에 고운 양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 역시 거지 여인이던 시절의 양선에게 이미 정이 들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 한편에 진하게 깔리던 아쉬움이 그 증거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양선 낭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그러한 말씀은 참으로 과분하오. 허나 저 또한 어느새 낭자를 마음에 품고 있음을 오늘 깨달았소. 낭자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저 또한 낭자를 아내로 맞아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물도 떠들썩한 잔치도 없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깊고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답니다. 며칠 뒤 그간 거지 여인을 집에 들였다며 두복을 비웃던 사람들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리따운 양선을 보고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지요. 어느덧 이 소식이 강부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가진 것 없이 제 집에서 머슴살이나 하던 두복에게 어찌 그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는지. 옛날 옛적 해가 서산능선을 붉게 물들이며 저물어갈 무렵 한적한 조선의 어느 시골 마을에도 저녁 짖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흙담 너머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동네 떠돌이 개들이 간간히 멍멍 짖는 소리가 나른한 평화를 말해주는 듯했지요. 마을 어귀, 너른 터에 자리 잡은 한 부잣집의 기와 대문 안쪽 마당에서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사내 하나가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복, 나이는 어느덧 1입을 훌쩍 넘겨 30을 바라보고 있는 노총각이었답니다. 두복은 본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시절까지만 해도 꽤나 위세를 떨치던 집안이었으나 부친대에 이르러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두복이 채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마저 연이어 세상을 뜨니 혈혈단신 남겨진 어린 두복이 먹고 살 길이란 남의 집머슴살이뿐이었답니다. 한때 긁게나 읽었던 어깨너머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의 투박한 손에는 굳은 살만이 세월처럼 박여갔지요.
그리하여 두복은 강부잣집 머슴으로 십수년째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세는 처량했으나 두복의 심성은 하늘이 내린 듯 곱고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끼니를 덜어 배고픈 아이에게 건네기 일쑤였고 끙끙거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파를 보면 제 일처럼 달려가 거들었지요. 겨울이면 집신이 다 떨어진 동네 아이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집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 씀씀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이구, 저리도 사람이 물러 터져서야 제 앞가림이나 하겠나. 착한 것도 좋지만 두복이 저 친구는 너무 미련해. 그러니 저 나이가 되도록 변변한 미천 마련도 못해서 장가도 못 갔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두복의 가장 큰 그늘을 가지고 험담을 일삼았어요. 30줄에 들어선 사내가 홀몸인 것은 그 시절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번듯한 집안도 모아둔 재산도 없는 머슴살이 신세의 두복에게 선뜻 딸을 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중매쟁이 노파조차 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아주 가끔 두복의 번듯한 외모에 끌린 처녀가 슬그머니 마음을 가지곤 하였으나 이내 주변의 반대에 부딪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굳이 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려 하느냐. 사정이 이러하니 두복은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홀로 잠자리에 누워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볼 때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 자신을 닮은 자식 하나 낳아 오순도순 사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혼잣말로 나도 참 욕심이 과하지. 가진 것 하나 없이 일이 비루하게 사는데 내 처지에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배필을 찾는단 말인가. 쪼들리며 힘겹게 사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지. 그렇다고 두복이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허투루 사는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지요. 새벽달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이고 계절에 따라 논밭으로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특히 나무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기에 다른 머슴들에게 일을 시킬 때면 땔감이 부족하다 투덜거리던 강부자조차 두복에게는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들보다 더 먼 산까지 올라가 지게 가득 마른 장작을 해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된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우직함이 바로 그의 천성이었습니다. 변변찮은 단칸 초가집이 그의 세상 전부였지만 그는 그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일지언정 틈틈이 기워 입었고 잠자리는 늘 정갈하게 정리했지요. 몰락했을지언정 선비 집안의 피가 흐름을 잊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는 외로움과 함께 어쩌면 영영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따라 두복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가을거지 뒤끝이라 그런지 아니면 스산한 바람 탓인지 평소처럼 동구방먼산까지 나무하러 갈 기운이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오늘은 어쩐지 몸이 여의치 않으니 먼 산까지 가지 말고 마을 뒤편 나지막한 야산에서 쉬엄쉬엄 나무나 해야겠다. 그는 지게를 둘러매고 마을 뒤편의 야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그곳에는 양지바른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솔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두복은 지게를 커다란 소나무 아래 세워두고 익숙하게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한나절 가까이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있었지요. 두복은 이마에 땀을 소매로 훔치고는 지게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찬모가 싸준 김치 몇 조각과 된장, 그리고 거친 보리밥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을 꺼냈지요. 늘 먹는 찬이었지만 시장기가 돌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바로 옆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다가와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쿠, 깜짝이야.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고 허름하나 깨끗한 무명옷 차림새에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느 틈에 이리 곁에 와 계셨습니까? 헌데 노인은 그런 두복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앞에 놓인 음식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지요. 배가 몹시 고파 보이는 노인을 두고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두복은 자신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몹시 시장해 보이시는데 변변찮지만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괜찮네. 젊은이 먹을 양식인데 내가 어찌 빼앗아 먹겠는가. 그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 보이니 나는 개의치 말고 어서 들게나. 그러나 두복은 노인의 지쳐 보이는 행색과 마른 입술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늘 먹는 끼니인거려.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디 사양 마시고 드십시오. 두복의 거듭된 권유에 노인은 더는 사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이거 참 고맙구려. 젊은이. 두복은 커다란 나뭇잎을 몇 장 겹쳐 따온 뒤 밥을 반쯤 덜어 김치와 된장을 조금씩 얹어 노인에게 공손히 건넸지요. 노인은 말없이 밥을 받아들고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밥을 비운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젊은이, 참으로 심성이 곱구먼. 이리 팍팍한 세상에 자기 먹을 것을 선뜻 내어주는 이가 흔치 않은데 말일세. 어이구, 별 말씀을요. 나누면 기쁨도 배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늙은이일세. 그런데 젊은이는 보아하니 나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아직 혼자인가? 느닷없는 물음에 두복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변변찮은 머슴살이라 어느덧 30이 코앞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모두 돌아가셨고요. 두복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문득 깊은 눈으로 두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늙은이의 허기를 달래주었으니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내 답례로 작은 보답을 하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두복이 지게를 세워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지게를 세워둔 바로 이 자리 말일세. 노인은 대나무 지팡이로 지게가 놓였던 땅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일대에 좋은 기운이 한데 모이는 명당일세. 허나 외진 산세 때문에 아무도 이 좋은 자리를 알아보지 못했지. 특히 이곳은 후손과 혼사에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니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겨 모시게나. 평장으로 하여 봉분 없이 조용히 모시면 될 것이야. 두복은 어리둥절하여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머지않아 자네에게 좋은 배필이 나타날 기회가 찾아올 것이네.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실행해보게. 노인은 다시 한번 지팡이로 땅을 정확히 가리키며 3번 꾹꾹 눌러 표시를 남겼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돕는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하늘에서도 꼭 그에 걸맞은 복을 내리는 법이지. 말을 마친 노인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산길 아래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속도는 도저히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손살 같았지요. 홀로 남은 두복은 노인이 찍어둔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이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로 명당이라니. 혼사에 좋은 기운이라. 지금 내 처지에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분의 눈빛과 풍모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 혹시 어쩌면 정말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기회일까? 평생 머슴살이로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에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뒤 남은 나무를 서둘러 지게에 얹고 강부잣집으로 돌아갔지요. 이튿날
두복은 강부자에게 허락을 구한 뒤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찾는 이 하나 없는 부모님의 쓸쓸한 묘소에 도착했지요. 봉분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불효막심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이제라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두복은 조심스럽게 묘를 파헤쳐 남은 유해를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준비해온 보자기에 곱게 싼 유해를 품에 안고 그는 다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마을 뒷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복은 노인이 알려준 양지바른 그 자리를 찾아 노인의 말대로 봉분 없이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부모님의 유해를 고이 안장했습니다. 흙을 덮고 다진 뒤에는 주변의 마른 낙엽과 잔가지를 긁어 모아 묘자리 위를 꼼꼼하게 덮었어요. 누가 보아도 그곳에 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그 어르신의 말처럼 제게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새로이 잠드신 부모님께서도 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옵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두복의 마음은 은근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지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참으로 좋은 날이 언제 찾아올꼬.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면서도 설레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어느 저녁, 두복은 소죽을 끓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딸린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는데 어두컴컴한 구석에 쌓아둔 지푸라기 더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쥐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나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행색이 몹시 초라한 웬거지 여인이었지요. 여인의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렸고 드러난 얼굴에는 온통 수검댕이가 묻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요. 낯선 사내의 등장에 놀란 듯 여인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복을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복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추위를 피해 잠시 몸을 녹이러 들어온 것이라 여겼지요. 태연한 척하며 아무 말 않겠소. 안심하고 불이나 쬐고 있으시오. 얼마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두복은 자신의 밥상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혼자 먹기 미안했던 그는 밥과 반찬을 조금 덜어 거지 여인에게 내밀었지요. 자, 그리 김장할 것 없소이다. 나 혼자 기거하는 곳이니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소. 일단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내 집이 누추하여 오래 머물기엔 불편할 것이오. 오늘은 여기서 지내더라도 내일 날이 밝거든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소. 여인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복이 부엌에 나가보니 놀랍게도 거지 여인은 간밤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복은 한숨을 쉬었지만 차마 매정하게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침밥을 나누어주며 어젯밤과 같은 말을 반복했지요. 모양새가 어째 쫓아내는 것 같아 민망하지만 날이 밝았으니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나도 이제 일하러 나가봐야 하오. 여인은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강부잣집에서 일하는 두복은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혹시 그 여인 갈 곳이 없어 계속 내 집 부엌에 머무는 것은 아닐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너무 재촉하지는 말아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여인은 여전히 부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복은 부엌을 어지럽히거나 음식을 뒤적인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혼잣말로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 성품까지 초라한 사람은 아닌 듯싶구나. 배가 고팠을 텐데도 정직한 분 같으니. 자,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겠군요. 두복은 체념한 듯 저녁밥을 지어 여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고개를 들어 두복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꾸벅 목례를 하며 그와 함께 식사를 했지요. 그렇게 부엌에서 대충 걸터 앉아 밥을 먹고 있으려는데 밖에서 누군가 살인문을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복이 안에 있는가? 나 들어감세. 이거 우리 마누라가 처가에서 받아온 잔치 음식인데 맛이나 보라고 가져왔네? 늘 왕래하던 이웃집 맹서방이 음식이 든 광주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오다 말고 두복과 거지 여인이 마주 앉아 밥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아니, 두복이 자네? 맹서방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두복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몸을 돌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거 내가 실례했구먼. 그럼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세나. 입이 가볍기로 유명했던 맹서방이 다녀간 다음 날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강부잣집 멋은 사는 그 노총각 두복이가 말이야. 장가를 들었다지 뭐야? 뭐? 아니 그 팔푼이같이 남이나 돕기 바쁜 바보가 무슨 수로 웬거짓골을 한 여인을 데려와 살림을 차렸다더군. 제감량에 딱 맞는 배필을 구한 거지.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두복은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새신랑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혼잣말로 참으로 난감하구나. 나야 망한 인생이라지만 저 여인의 혼삿길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지.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보내야겠다. 그러나 굳게 다짐한 것과는 달리 두복은 차마 여인을 내쫓지 못하고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갔지만 그는 그저 다음 날이면 떠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달포가 훌쩍 지났고 이제 두복에게 자신의 집부엌은 당연히 여인이 지내는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해 진력해 제 집으로 돌아온 두복은 늘 그랬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거지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혼잣말로 드디어 떠났구나. 그래, 그것이 그 여인에게도 잘된 일이야. 나 같은 사내와 엮여서 좋을 게 없지. 한숨 쉬며 그래도 그간 정이 들었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지. 두복은 안도감과 함께 어딘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두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웬 낯선 여인이 단정히 앉아 두복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당신은 리시오. 어찌 남의 방에 이리 앉아 계신단 말이오? 어머, 도련님. 아무리 제가 검댕을 벗고 궁상맞은 몰골을 벗어던졌다 하여 이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이옵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궁이 뒤에 있던 그 꾀죄죄한 거지 아이라 하면 아시겠사옵니까? 은은한 달빛을 닮은 저고리에 쪽비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그림처럼 어여쁜 여인의 말에 두복은 뒤로 나자빠질 뻔하였습니다. 그럼. 설마 당신이... 예, 맞사옵니다. 제가 바로 어제까지 그때 국물이 흐르던 부엌 붙박이 거지이옵니다. 두복은 제 눈을 비비고 다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겨 탐스러운 댕기로 묶어놓았고 수검댕이가 묻었던 얼굴은 배곡같이 맑고 투명했지요. 아무리 보아도 어제까지의 그 거지 여인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미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뻣뻣하게 굳어버린 두복을 향해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여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던 두복은 그 아름다운 미소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뒷걸음질 쳐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사뿐사뿐 뒤따라 나오며 아이 참, 도련님. 어찌 그리 놀라 도망치십니까? 이제야 겨우 용기를 내어 제 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드릴 말씀이 있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양선이라 하옵니다.
본디 한양 대갓집 외동딸이었으나 아버님께서 영모에 휘말리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사옵니다. 아버님과 오라버니는 참형을 당하고 어머님은 관노로 끌려가셨으며 저는 충직한 노비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해 수년간 이곳저곳을 떠돌며 거지 신세로 연명해왔습니다. 목소리가 젖어들며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 잠시 몸을 녹이려 이곳 부엌에 숨어들었습니다. 염치 없음을 알면서도 도련님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밥과 온정에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실은 곧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허나 도련님의 따뜻한 손길을 며칠 동안 받고 나니 신기하게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허니, 청컨대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게는 은인이신 도련님을 평생 곁에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 옷과 비녀는 어머님께서 제가 혼인할 때를 위해 남겨주신 유품이옵니다. 도련님 앞에서 정갈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오늘 처음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양선이 간절한 눈빛으로 두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복은 거대한 장난에 휘말린 듯한 기분 속에서 음식을 나눠주었던 노인의 예언을 떠올렸지요. 거지 여인의 등장부터 눈앞에 고운 양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 역시 거지 여인이던 시절의 양선에게 이미 정이 들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 한편에 진하게 깔리던 아쉬움이 그 증거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양선 낭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그러한 말씀은 참으로 과분하오. 허나 저 또한 어느새 낭자를 마음에 품고 있음을 오늘 깨달았소. 낭자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저 또한 낭자를 아내로 맞아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물도 떠들썩한 잔치도 없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깊고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답니다. 며칠 뒤 그간 거지 여인을 집에 들였다며 두복을 비웃던 사람들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리따운 양선을 보고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지요. 어느덧 이 소식이 강부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가진 것 없이 제 집에서 머슴살이나 하던 두복에게 어찌 그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는지. 옛날 옛적 해가 서산능선을 붉게 물들이며 저물어갈 무렵 한적한 조선의 어느 시골 마을에도 저녁 짖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흙담 너머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동네 떠돌이 개들이 간간히 멍멍 짖는 소리가 나른한 평화를 말해주는 듯했지요. 마을 어귀, 너른 터에 자리 잡은 한 부잣집의 기와 대문 안쪽 마당에서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사내 하나가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복, 나이는 어느덧 1입을 훌쩍 넘겨 30을 바라보고 있는 노총각이었답니다. 두복은 본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시절까지만 해도 꽤나 의세를 떨치던 집안이었으나 부친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두복이 채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마저 연이어 세상을 뜨니 혈혈단신 남겨진 어린 두복이 먹고 살 길이란 남의 집머슴살이뿐이었답니다. 한때 글 꽤나 읽었던 어깨 너머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의 투박한 손에는 굳은 살만이 세월처럼 박여갔지요. 그리하여 두복은 강부잣집 머슴으로 10수년째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세는 처량했으나 두복의 심성은 하늘이 내린 듯 곱고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끼니를 덜어 배고픈 아이에게 건네기 일쑤였고 끙끙거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파를 보면 제 일처럼 달려가 거들었지요. 겨울이면 집신이 다 떨어진 동네 아이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집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 씀씀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이구, 저리도 사람이 물러 터져서야 제 앞가림이나 하겠나. 착한 것도 좋지만 두복이 저 친구는 너무 미련해. 그러니 저 나이가 되도록 변변한 미천 마련도 못해서 장가도 못 갔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두복의 가장 큰 그늘을 가지고 험담을 일삼았어요. 30줄에 들어선 사내가 홀몸인 것은 그 시절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번듯한 집안도
모아둔 재산도 없는 머슴살이 신세의 두복에게 선뜻 딸을 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중매쟁이 노파조차 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아주 가끔 두복의 번듯한 외모에 끌린 처녀가 슬그머니 마음을 가지곤 하였으나 이내 주변의 반대에 부딪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굳이 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려 하느냐. 사정이 이러하니 두복은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홀로 잠자리에 누워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볼 때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 자신을 닮은 자식 하나 낳아 오순도순 사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혼잣말로 나도 참 욕심이 과하지. 가진 것 하나 없이 이리 비루하게 사는데 내 처지에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배필을 찾는단 말인가. 쪼들리며 힘겹게 사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지. 그렇다고 두복이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허투루 사는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지요. 새벽달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이고 계절에 따라 논밭으로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특히 나무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기에 다른 머슴들에게 일을 시킬 때면 뗄감이 부족하다 투덜거리던 강부자조차 두복에게는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들보다 더 먼 산까지 올라가 지게 가득 마른 장작을 해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된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우직함이 바로 그의 천성이었습니다. 변변찮은 단칸 초가집이 그의 세상 전부였지만 그는 그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일지언정 틈틈이 기워 입었고 잠자리는 늘 정갈하게 정리했지요. 몰락했을지언정 선비 집안의 피가 흐름을 잊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는 외로움과 함께 어쩌면 영영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따라 두복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가을거지 뒤끝이라 그런지 아니면 스산한 바람 탓인지 평소처럼 동구방언산까지 나무하러 갈 기운이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오늘은 어쩐지 몸이 여의치 않으니 먼 산까지 가지 말고 마을 뒤편 나지막한 야산에서 쉬엄쉬엄 나무나 해야겠다. 그는 지게를 둘러매고 마을 뒤편의 야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그곳에는 양지바른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솔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두복은 지게를 커다란 소나무 아래 세워두고 익숙하게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한나절 가까이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있었지요. 두복은 이마에 땀을 소매로 훔치고는 지게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찬모가 싸준 김치 몇 조각과 된장, 그리고 거친 보리밥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을 꺼냈지요. 늘 먹는 찬이었지만 시장기가 돌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바로 옆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다가와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쿠, 깜짝이야.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고 허름하나 깨끗한 무명옷 차림새에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느 틈에 이리 곁에 와 계셨습니까? 헌데 노인은 그런 두복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앞에 놓인 음식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지요. 배가 몹시 고파 보이는 노인을 두고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두복은 자신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몹시 시장해 보이시는데 변변찮지만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괜찮네. 젊은이 먹을 양식인데 내가 어찌 빼앗아 먹겠는가. 그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 보이니 나는 개의치 말고 어서 들게나. 그러나 두복은 노인의 지쳐 보이는 행색과 마른 입술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늘 먹는 끼니인거려.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디 사양 마시고 드십시오. 두복의 거듭된 권유에 노인은 더는 사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이거 참 고맙구려, 젊은이.
두복은 커다란 나뭇잎을 몇 장 겹쳐 따온 뒤 밥을 반쯤 덜어 김치와 된장을 조금씩 얹어 노인에게 공손히 건넸지요. 노인은 말없이 밥을 받아들고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밥을 비운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젊은이, 참으로 심성이 곱구먼. 이리 팍팍한 세상에 자기 먹을 것을 선뜻 내어주는 이가 흔치 않은데 말일세. 어이구, 별 말씀을요. 나누면 기쁨도 배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늙은이일세. 그런데 젊은이는 보아하니 나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아직 혼자인가? 느닷없는 물음에 두복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변변찮은 머슴살이라 어느덧 서른이 코앞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모두 돌아가셨고요. 두복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문득 깊은 눈으로 두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늙은이의 허기를 달래주었으니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내 답내로 작은 보답을 하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두복이 지게를 세워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지게를 세워둔 바로 이 자리 말일세. 노인은 대나무 지팡이로 지게가 놓였던 땅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일대의 좋은 기운이 한데 모이는 명당일세. 허나 외진 산세 때문에 아무도 이 좋은 자리를 알아보지 못했지. 특히 이곳은 후손과 혼사의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니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겨 모시게나 평장으로 하여 봉분 없이 조용히 모시면 될 것이야. 두복은 어리둥절하여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머지않아 자네에게 좋은 배필이 나타날 기회가 찾아올 것이네.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실행해보게. 노인은 다시 한번 지팡이로 땅을 정확히 가리키며 3번 꾹꾹 눌러 표시를 남겼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돕는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하늘에서도 꼭 그에 걸맞은 복을 내리는 법이지. 말을 마친 노인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산길 아래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속도는 도저히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손살 같았지요. 홀로 남은 두복은 노인이 찍어둔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이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로 명당이라니. 혼사의 좋은 기운이라. 지금 내 처지에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분의 눈빛과 풍모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 혹시 어쩌면 정말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기회일까? 평생 머슴살이로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에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뒤 남은 나무를 서둘러 지게에 얹고 강부잣집으로 돌아갔지요. 이튿날 두복은 강부자에게 허락을 구한 뒤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찾는 이 하나 없는 부모님의 쓸쓸한 묘소에 도착했지요. 봉분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불효막심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이제라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두복은 조심스럽게 묘를 파헤쳐 남은 유해를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준비해온 보자기에 곱게 싼 유해를 품에 안고 그는 다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마을 뒷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복은 노인이 알려준 양지바른 그 자리를 찾아 노인의 말대로 봉분 없이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부모님의 유해를 고이 안장했습니다. 흙을 덮고 다진 뒤에는 주변의 마른 낙엽과 잔가지를 긁어 모아 묘자리 위를 꼼꼼하게 덮었어요. 누가 보아도 그곳에 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그 어르신의 말처럼
제게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새로이 잠드신 부모님께서도 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옵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두복의 마음은 은근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지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참으로 좋은 날이 언제 찾아올꼬